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환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에서 뵙고 오늘은 이제 낮에 뵙게 되네요. 네, 이렇게 또 대타로 서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일정이 됐습니다. 아니 아침에 서로 약간 잠에서 덜 깬 모습을 보다가 오늘 보니까 곽우신 기자 굉장히 미남이셨네요. 아이고, 저 그런 말 잘 못 듣는데 여기서라도 듣게 되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저기 좋은 말 하고 다니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네, 요즘 참 폭염 굉장히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들려오는데 주말 사이에 온열 환자 참 많았죠. 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발생했던 온열 질환자가 178명이었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에서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라는 걸 운영을 했는데 이 운영이 시작된 5월 20일부터 지난 28일까지만 온열 질환자가 938명이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추정 사망자가 3명이었습니다. 특히 장마가 끝난 뒤에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바로 이제 직전 주말이었죠. 어제와 그제 사이에 온열 질환으로 숨지거나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만 11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경북에서만 70대부터 90대까지 이제 어르신 4분이 돌아가시게 되었고요. 이분 모두 온열 질환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2명, 또 경기도에서도 양평군과 안성시에서 각각 1명씩 나왔고 충북 제천에서도 농작업 중에 쓰러진 주민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모두 농사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30일 같은 경우에도 경북 예천에서 80대 남성, 또 문경시에서 90대 남성이 밭을 하러 가다가 길가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들이 통계에 더해지게 된다면 온열 질환 관련 사망자 올해 14건으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구 경북 지역이 아무래도 좀 약간 지대가 높아서 그런가요? 네. 그쪽이 더위만 오면 훨씬 더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어떤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뜨거워지는 한반도에서 지역이 아무래도 대구 경북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특히나 좀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엔 사무총장은 이게 온난화라는 표현보다는 지구가 들끓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맞는 표현일까요? 정말 들끓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니까 뭔가 이 온난 이 표현 자체가 다소 지금의 위기를 적절하게 표현하기에는 약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미국에서는 서부 사막지대 기온이 56도까지 올라가서 선인장마저 말라 죽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 온도가 38도 거의 이제 목욕탕 온탕 수준인 거죠. 그래서 바닷속 산호들이 하얗게 폐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폭염 속에 사막을 횡단하다 관광객 4명이 사망을 했는데 당시 지표면 온도가 70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지난 13일부터 산불만 600건이 넘게 발생해서 5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7월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도 나서서 최악의 기후변화를 피하는 건 여전히 가능하다. 빨리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WMO, 이 세계 기상기구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7월 첫 3주간 지구가 가장 더웠던 3주로 확인됐으며 역시 7월 전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인구 수백만에 영향을 미치는 극심한 날씨는 기후변화의 냉혹한 현실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 이쯤 되면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구의 위치가 바뀐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온난화 관련된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더워질 정도면 이거 지구가 오히려 태양에 가까워진 게 아닐까 싶은데 이 과학자들이 혹시 그 관련된 기록을 어느 정도 좀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태양과 이제 거리가 가까워졌다 이런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건 지금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열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건 확실한 거죠. 그렇군요. 다음 소식을 좀 알아볼까요? 지난주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 협력 특보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제 지명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 청문회 보이콧설도 나오고 있어요. 당분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이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과방위 간사죠 조승래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문회 보이콧보다는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정부 여당이 이 문제 가지고 한 방이 없어서 그렇다 조금 전에 홍석천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이동관 후보자와 저 여당을 오히려 좀 도와주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여당은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는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그 야당 요구에 대해서 예.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당장 청문회 보이콧하겠다 이런 거에선 조금 비껴간 얘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청문회 보이콧까지는 좀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승래 의원이 연합뉴스와 이야기를 한 내용도 보게 되면요. 보이콧을 하면 여당만 좋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임명 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다음 달 16일에서 17일 정도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아직 당이 이 보이콧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결정한 바는 없다라면서도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이 하는 과정까지 갈 때까지 여러 문제 제기와 지명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하게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이거 청문회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보이콧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청문회 보이콧 하겠는데 이런 시선들이 좀 있습니다. 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면서 비록 그러니까 반대를 하더라도 이동관 임명에 청문회 현장에서 질문함으로써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공당의 옳은 자세다라고 했고요. 결국 이런 청문회 보이콧이 이야기가 수면 아래에서부터 나오는 건 민주당이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방통위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회 과방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임명동의안이 제출이 되면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그 곽우신 기자 현장 취재하다 보면 좀 분위기 어때요? 청문회 때 이게 좀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할 텐데 네. 좀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사실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절한다는 건 좀 이례적인 현상이죠. 네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는 보통 이제 야당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그렇죠. 현 정부의 좀 비판과 견제도 확실히 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번에 통일부 장관까지 하면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지금 임명이 강행된 게 15번째입니다. 벌써? 네,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여야 공방이 바뀐 게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23건이었는데 이때도 거의 신기록이어가지고 당시 야당에서 이거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냐 제대로 안 해주냐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공수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바뀐 지금 여당에서 그냥 강행을 하는 네. 처리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거면 굳이 청문회를 하는 게 맞네요. 굳이 들러리 서줄 필요가 있느냐. 아무리 인사청문회에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도 결국 현 정부는 임명을 강행할 텐데 이런 좀 자포자기적 심정이 내부적으로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청문회는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이제 정부 여당도 그렇고 뭔가 자꾸 좀 착각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국회가 무슨 사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이 후보에 대한 이제 진 모습을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서 또 답변을 끌어내고 이 과정이 자체가 중요한 건데 마치 이것을 지금 양쪽에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쟁이 이제 지금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게 그 정부 여당이나 또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또 야당도 마찬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국민들에 대한 입장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목적과 수단이 약간 전도되고 있는 그렇죠. 모양새가 요새 좀 나오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저희 그 여의도 인사이드에서 장윤성 기자와 좀 더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뜨거웠습니다만은 원희룡 장관 여야가 노선 검증위원회를 꾸리자. 그래서 노선을 정해서 사업을 재개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정치인 출신 장관인 건 제가 알겠는데 부처 장관이 그 야당에게 이런 것을 제의하는 거는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거든요. 네, 굉장히 예. 이례적인 모습이죠. 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일단 원희룡 장관이 여야가 함께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리자 그래서 사업을 재개하자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일종의 지금 이 백지화 선언 이후에 출구 전략으로 내세운 걸로 보이는데요. 네.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막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 하지 말고 대신에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하게 무제한적으로 논의를 하면 그때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네. 심상정 의원은 오늘 또 페이스북으로 입장 밝혀가지고 자신이 제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반발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원희룡 장관은 이번 사안은 이미 정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과학적 측면 또 상임위를 통한 진실 규명, 고속도로 수혜자인 양평 군민의 뜻을 최대한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면서 국정조사 갈 것 없이 상임위에서 전문가들만 부르면 되고 또 증인 선서를 하면 거짓말했을 때 처벌도 가능하니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은 뭐라고 하던가요? 민주당은 당연히 원희룡 장관의 제안에 대해 좀 마뜩치 않아하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갑작스럽게 노선 변경 때문에 여러 특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실시가 먼저고 이 국정조사가 뭔가 부족하거나 더 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때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백지화를 우선 철회를 하고 국민께 진솔한 사과부터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이제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뭐라고 보냈냐면 국토부와 용역사 등이 자료 미제출, 궁색한 변명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한 탓에 국정조사를 신청한 것임을 원희룡 장관이 깨달아야 한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논의할 몫이지 국토부 장관이 감나라 배나라 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좀 그 반대되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주장은 꼼수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잠시 그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 장관이 오락가락 하는데 예. 노선검증위원회라는 거를 국회에서 여야가 예. 정치권에서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는 저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뭐 자꾸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할 일하고 행정부가 할 일을 계속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노선을 결정을 하고 뭐 또 근거를 가지고 수정하고 하는 거는 국토부 행정부가 할 일이에요. 예. 국회는 뭘 하느냐. 국회는 그게 정말 정당한 근거를 갖고 그렇게 국책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정치권에서 여야 뭐 동수로 하든 의석 배분으로 하든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국회가 물론 여야가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문가를 파견해 가지고 예.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 그게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선을 정하는 거는 이건 행정부가 책임지고 할 일이고 행정부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고 원희룡 장관이 노선검증위원회를 하자는 거는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책임 털어내기. 국회가 할 거하고 행정부 할 거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꼼수다. 예. 이거는 나중에 책임을 같이 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얘기하기를 국회하고 행정부의 이제 역할 구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 최강시사에서 한 인터뷰였죠. 결국 네. 핵심은 유승민 전 의원의 지적은 행정부든 사법부든 입법부든 상권 분립에 따라서 할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왜 행정부와 입법부가 할 걸 섞어가지고 하느냐. 이건 결국 행정부가 국토교통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해가려고 하는 일종의 꼼수다 이런 지적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원희룡 장관의 이런 판단이 자율적인 개별 장관의 판단일지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과 뭔가 교감이 있었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 일단 뭐 유승민 전 의원은 말이 계속 이 원희룡 장관의 말이 바뀌고 있다라면서 저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대통령이 장관을 경질하더라도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유 전 의원은 국정조사와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 내부 이제 비주류의 의견들이 과연 당의 중심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관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 문제거든요. 네. 자, 알겠습니다.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어도 문제고 판단이어도 문제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죠. 참 그에 대한 문제성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나눠보죠. 코미디인가요? 저는 사실 이 소식을 처음 접하고 이게 맞나 싶었는데 대낮에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적발이 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최근 2년 반 동안 10건이 넘는 성매매 사건 판결에 참여를 직접 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이게 믿어야 되는 일입니까? 사실 사법부의 신뢰에 크게 좀 금이 갈 수밖에 없는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예. 울산지방법원 소속 판사 A씨라고 합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뒤늦게 A 판사에 대해서 이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 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형사 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조치한 건 좋은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해당 판사가 혐의 적발 이후에도 한 달 가까이나 이제 재판 업무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사실 법원 내에서는 이런 게 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는 이 청취자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혐의가 적발된 이어온 후 한 달 가까이 A씨가 재판 업무를 이어온 거는 사실 확인에 시간이 좀 걸렸고 휴정기에 직전 혼선을 막기 위해 일부 사건을 부득이하게 진행했다. 좀 약간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조치가 늑장 조치인 것도 논란이고 A 판사가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건 이상의 성매매 사건 판결에 참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판결을 내렸냐 내용을 보게 되면요. 2021년 9월 A 판사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년 사이 형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3명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네, 판결에 적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다른 법원에 근무할 때 참여했던 판결에서도 성매수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현직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된 거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고 당시에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이번에 법원에서 어떤 징계를 내릴지도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이제 적시를 했는데 과연 본인에게 이제 어떤 그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지 뭐 국민의 관심이 물론 많습니다만은 법원의 판결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참 궁금하네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법관 징계법상 판사에게 가장 높은 징계가 정직 1년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정직 1년이란 징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고 수위로 과연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지적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탄핵인데 사실 이 건으로 과연 그 탄핵 논의가 있을지는 그것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사회적인 합의도 좀 어느 정도 도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사실은 어쨌든 간에 법 앞에는 누구나 공평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판사라고 해도 본인이 그렇게까지 판결을 하면서 정작 똑같은 경우에 본인에게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면 이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국민적 예. 법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